안녕하세요. 남자들의 동영상 랭크쇼 M16 신하영입니다. 보통의 군인들과는 다른 어나더 레벨의 스펙을 장착한 군인들이 집합하는 그곳, 바로 특수부대인데요. 오늘은 원샷, 원킬, 정확한 사격 실력은 기본, 짱짱한 체력과 넘사벽 정신력을 탑재한 특수부대 중에서도 플러스 알파 스펙까지 더한 특별한 부대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16위부터 만나볼까요?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같은 옷 같은 느낌의 글로벌 군인들, 모두가 한솥밥을 먹을 것 같은 쌤쌤한 비주얼이지만 주특기는 가지각색이라는 거. 지금부터 소개할 이 부대는 일반적인 부대와는 활동 지역이 달라도 너무 다른 최정예 부대 카라칼 대대야.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이 인접한 네게브 사막, 그 척박한 환경에서 훈련한 실전 작전을 수행하는 이 부대는 사막의 맹수로 불리는 카라칼의 이름을 본따 네이밍했다고 해. 외형만 보고는 암수 구분이 쉽지 않은 카라칼의 특성과 이스라엘의 유일한 혼성 부대라는 이 부대의 특징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 2000년에 창설된 이 부대에 최근까지 여군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 현재는 약 70% 이상이 여군일 정도라고 하니 그린라이트가 살짝 쿵 기대되는 건 나뿐이야. 노노, 꿈 깨셔. 요 사막 특화 부대의 주 임무는 이집트와 요르단 국경 경비지만 이외에도 네게브 사막 인근의 테러나 밀수 방지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건 기본. 간혹 발생하는 치열한 교전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꽁냥꽁냥은 상상도 금지라는 거. 거기다 2005년 가자지구 정착촌 철거 작전, 2006년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에 투입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부대라고. 어쩐지 체감온도 40도에 이르는 땡볕 아래서 실탄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빡센 카라칼 부대를 보고 있자니 사막에선 카라칼이 짱짱맨이라는 생각이 드는걸? 잠깐, 세계 2차 대전 당시 사막을 평정했던 사막 특화 부대 LRDG를 빼놓으면 섭하다고. 1940년 6월 영국군에 의해 창설된 LRDG는 이집트에 주둔 중인 영국군과 뉴질랜드군에서 지원자를 선발해 조직한 정찰대야. 주요 임무는 북아프리카 사막 지역의 정찰 활동이었지만 플러스 독일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SAS와 공유하는 건 기본이고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건 서비스라고 하니 사막부대 종합 선물 세트가 따로 없는 것 같지? 이런 어마무시한 스킬로 세계 2차 대전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의 영국군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건 이미 알만한 사나이는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잖아. LRDG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과 공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인 만큼 다양한 차량에 강력한 화력을 추가로 장착했는데 C4와 F4 트럭에 강력한 무장과 장거리 정찰을 위한 보급품을 장착해 운용했고 지프와 용량이 작은 트럭은 공격과 정찰, 인원 수송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 거기다 장거리 정찰과 매복을 위해 북아프리카 사막 지역에 맞는 심플한 단색부터 색색의 위장까지 더했다는 거 아니겠어? 어쩐지 부대뿐만 아니라 전투용 차량까지 사막에 특화된 이 부대를 보고 있자니 절로 물개 박수가 나오는 건 나뿐인 거야? 그런 거야? 지구촌 사나이들의 영원한 우상이자 강한 남자의 대명사로 꼽히는 람보 형님. 영화 속 그는 레알 인간 병기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며 여전히 레전드급 마초 캐릭터로 남아있는데 요 람보 시리즈의 배경이 된 특수부대가 바로 그린베레라는 사실 알란가 모르겠네.
1952년 미국에서 창설된 그린베레는 일당백으로 적군을 쓸어버리는 능력 말고도 아주 스페셜한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현재 반군 세력, 즉 게릴라를 양성해 이들을 하나의 군부대로 만든 뒤 작전을 수행하는 독특한 임무를 맡는다고 해. 그래서인지 대원들도 남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어. 특수부대 전사다운 전투력은 기본 오브 기본이고 원어민 도는 외국어 실력으로 현지인의 마음을 움직여 같은 편으로 사로잡는가 하면 수준급 의료 지원을 통해 그들의 충성심을 얻어내는 고급 스킬을 사용한다고. 물론 지금까지 그린베레의 업적이라 하면 셀 수도 없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를 꼽자면 바로 베트남전 아니겠어? 그들이 베트남전 당시 가장 큰 성과를 얻은 일은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에 살던 몽족이라는 소수민족을 포섭한 거야. 이전부터 베트남 국가로부터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하며 살아온 몽족을 훈련시킨 그린베레는 요래요래 탄생한 10,000명의 전투부대를 이끌고 베트남전에 투입. 놀라운 활약을 거두게 되지. 이로써 막강한 특수부대로 당당히 거듭난 그린베레는 존 케네디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 아래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게 된다는 말씀. 미국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건 뭐니 해도 이란 인질 사건이라 할 수 있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인질 구출 작전으로 남은 이 작전의 참패 원인은 바로 항공기 운용이었어. 첫째는 미국부터 이란의 테헤란까지 헬기로 날아가기엔 멀어도 너무 멀다는 게 문제였고, 둘째는 사막에서의 적어도 야간 비행이 조종사들에게 익숙치 않은 환경이었다는 거야. 전 세계에 망신살 지대로 뻗친 미군과 지미 카터 대통령. 그들은 기존의 항공대대에서 우수한 조종사들을 불러 모아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아 나서는데, 먼저 바다와 육지, 산과 사막 등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항공기를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특히 야간에 적의 레이더를 피해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초저공 비행까지 가능하도록 혹독한 훈련을 감행했지. 그리고 이들이 1981년 10월 160 항공대대로 새롭게 발을 내딛게 되니 바로 소호 부대가 탄생했다는 말씀? 이후 밤의 추적자 나이트 스토커즈라는 닉네임을 득템하며 특수전에 관련한 모든 비행 임무를 도맡게 된 소어는 사막의 폭풍, 모가디슈 전투, 넵튠의 창 등 굵직한 작전 때마다 참여하며 특수부대원의 발과 날개가 되어주는 약방의 감초로 거듭났어. 그렇다면 이쯤에서 소호 부대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요 항공기들의 짱짱한 스펙을 잠시 감상해볼까? 먼저 고성능 헬리콥터 블랙호크는 전방 감시용 열상 장치와 지형 추정용 레이더는 물론 GPS까지 장착돼 한밤중에 지구 어디를 날아가도 길을 잃지 않는 길잡이 역할을 한대. 또 리틀 버드라는 별명의 MH6 헬기는 아담한 사이즈로 어디나 착륙이 가능하고 스피디한 기동이 최대 장점이라는 거. 기체가 작아서 4명의 부대원이 기체 밖의 의자에 앉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신속하게 헬기를 타고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마지막으로 분당 6,000발의 M134 미니건을 퍼붓는 어마무시한 위력을 가진 이 녀석의 네임은 AH-6. 이러니 적들이 어디 당해낼 수 있겠냐고. 요래요래 막강한 헬기에 킹왕짱 조종 실력까지, 이제 어디에 내놔도 엄지척을 몰빵받게 된 소호 형님들.
밤의 추적자들에게 중단일은 없다라는 모토를 여과 없이 보여주시니 이보다 더 강력한 낮이 밤이 부대 있음 나와보시오. 완전 무장 후에는 묵직한 장비들의 무게 탓에 땅바닥 홀려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산에서 하는 전투에 특화된 하드코어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부대일까요? 해상전 육지전만큼이나 중요한 산악전에 특화된 부대. 바로 넘사벽급 산타기 신공을 보유한 독일의 산악전 정예부대, 데빅스 야거인데요. 이 부대는 1, 2차 대전 중 독일이 주도한 여러 침공 전투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험준한 산을 하이킹하기 위해 나름 짱짱한 산악 장비들을 장착했다지만 그게 무려 한 세기 전. 지금처럼 가볍고 좋은 특수 장비들은 전무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맨손으로 절벽을 등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전문 산악인 저리가라 수준이네요. 요 산악 정예단의 DNA는 지금까지도 특수훈련들을 통해 독일군에게 전수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배울 점이 있는 군대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소련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냉전은 끝났지만 그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부대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총도 탱크도 아니죠. 핵무기는 물론이고 조용히 대량 살상을 몰고 올 수 있는 생화학 무기가 현대전의 진정한 호환만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21세기형 무기인 화학, 생물, 방사능, 핵 공격에 발빠르게 대응할 목적을 탑재한 다국적 CBRN 대응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가스나 화학 무기가 사용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절로 존경심이 돋네요. 왠지 어디서 착한 군대 냄새가 폴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물속에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데 프랑스엔 수중전에 가장 강한 외인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용기를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버리겠다 외치는 용감 쩌는 프랑스의 외인 부대 레종 에트랑제. 자부심 높기로 유명한 이 부대 안에서도 수중 작전을 전담하는 디놉스가 최강의 부대로 손꼽힙니다. 이들의 메인 주특기는 수중 폭발물 처리와 해변 정찰 임무죠. 이런 특기 개발을 위해서 디놉스의 부대원들은 훈련 중에 전투 수영은 기본이고 다양한 추가 기술들을 섭렵해야 한다네요. 그러니 정식 부대원들은 빼박 잠수 전문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부대는 걸프전 종전 후에 특기를 제대로 살려서 걸프만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데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고퀄 기술, 평화를 위해서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군사 투입을 전혀 하지 않고도 한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테러. 이 사이버전을 대비하는 부대들이 오늘의 10위에 올랐습니다. 크고 작은 사이버 테러들이 발생하는 사이 사이버 전담 군대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군 US 사이버컴이 양과 질 모두에서 최강의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을 사이버 테러로 콕콕 찌르며 간보는 나라들이 많아서 군대를 점점 보강하다 보니 세질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비슷한 이유로 영국 역시 수백 명의 고급 IT 전문가를 캐스팅해서 사이버 부대 조인트 사이버 리저브를 창설했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2015년부터는 SNS 심리전을 위해서 페이스북 전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군대가 진짜 댓글 전쟁을 준비하다니 사이버 전쟁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네요. 이거 하면 우리나라 이제 네티즌 여러분들을 영입해야죠. 키보드 워리어가 진짜 직업이 되는 거예요. 키보드 워리어. 신하영 직업 키보드 워리어. 멋있다. 이게 초록창에 치면 나오는 거야. 신하영 29살 직업 키보드 워리어. 공격하라. 이거였어요?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의 주력 전차와 중무장한 병력들을 전쟁터로 옮기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소요해야 했어.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에서 느려 터진 배치 속도를 보고 신속한 부대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미국은 2001년 전투 시스템을 가볍고 빠르게 개편하게 되는데, 그래서 탄생한 부대가 바로 전 세계 어디라도 96시간 안에 배치 가능한 LTE급 전투 부대, 일명 스트라이커 부대란 말씀? 스트라이커 부대의 핵심 포인트는 깃털 같은 장갑차라 할 수 있지. 보통 70톤에 임박하는 미 육군의 덩치 큰 주력 전차들과 달리 장갑차 다이어트를 시전하며 4분의 1 무게인 17톤의 잘 빠진 장갑차를 완성한 대원들. 가벼운 무게는 배치 속도뿐만 아니라 차량 속도까지 최고 시속 98km로 업 시켜주었고, 장갑차답지 않은 애교스런 소음으로 적에게 발각될 위험까지 줄였다는 거. 물론 슬림해진 바디만큼 방어력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비용 대비 성능을 따진다면 요 녀석이 바로 갑 오브 갑 아니겠어? 거기다 세계 최초로 장갑차 내에 지휘부와 연결된 네트워크 단말기를 설치하여 차 안에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적군과 아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스피드를 누가 따라잡겠어? 2007년 최초로 이라크에 파견된 스트라이크 부대는 그들의 특징인 LTE급 속도와 네트워크를 최대한 살려 신속한 초기 진압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 후발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활주로와 기지를 확보하는 등 야무진 선발대 노릇까지 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어. 지금 이 시간에도 총알 같은 출동을 위해 24시간 항시 대기 중인 스트라이커 부대. 얘네 스피드 따라갈 부대에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 그래. (1986년)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작 영화라는 이유로 한 번, 영화 속 어마무시한 스케일 때문에 또 한 번, 글로벌 피플을 깜놀하게 한 영화 델타 포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영화가 1985년 실제 발생한 TWA-847 여객기 납치 사건을 배경으로 인질 구출 작전을 벌이는 델타 포스의 활약을 담은 대테러 전쟁 영화라는 사실 아닐까? 1977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에 대한 진압엔 인질 구출을 위해서 결성된 델타 포스는 연합특전사의 지휘 체계 아래에 있는 부대 중 하나로 특수전 장교 출신인 찰스 베크위드에 의해 창설됐어. 요로코롬 패기 돋는 델타 포스의 요원이 되고 싶다면 약 1개월의 공개 심사와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는데,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만 매년 100명가량의 소수 정예 요원만이 델타포스라는 타이틀을 겟할 수 있다는 사실? 아직 안심하긴 일러. 선발된 이후 6개월간의 실전 훈련이 더 남아있다는 거. 이 기간 동안 사격술, 기동 타격 전술, 인질 구출 요령, 테러 진압 요령 등 갖가지 대테러 전술 교육을 통해 약 25명에서 30명만이 레알 델타 포스 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괜히 최정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지?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로 유명한 요 부대가 미국 전역에 이름을 펄럭이기 시작한 건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애시드 갬빗 인질 구출 작전을 멋들어지게 수행해 인질 구출계의 신화로 거듭났다는 말씀? 미국의 파나마 침공이 발발했을 당시 파나마 대통령 노리에가는 자국의 교도소에 투옥돼 있던 미국인 사업가 커트 뮤즈를 살해하겠다며 미국을 협박했고, 이에 미국은 온리 1인을 위한 인질 구출 작전을 델타 포스에게 지시했어. 인질 구출 당일, 미군이 뮤즈가 수감돼 있던 교도소 옆 파나마군 사령부를 어택한 그 순간
델타포스의 스나이퍼조가 교도소 경비병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 사이 4대의 MH6 리틀버드 헬리콥터에 나누어 탄 16명의 델타포스 대원들이 교도소 상공으로 날아들어 치열한 접전 끝에 뮤즈를 구출하며 미션 석세스를 외쳤다는 사실? 덕분에 인질구출 최고봉임을 한 번 더 입증한 델타포스는 오늘날까지 미군에서 가장 비정규적이고도 프로페셔널한 군사조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쩐지 자신의 목숨보다 인질의 목숨을 넘버원으로 생각해야 하는 델타포스의 주특기야말로 넘사벽인 것 같은데? 선박을 납치하고 그 석방금을 갈취해 먹고 사는 해적대들. 요 바다의 양아치들을 상대하기 위한 부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몹쓸 버릇을 장착한 해적들이 우글거리는 탓에 치안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과 교류가 많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 바닷길을 막고 있는 해적은 그야말로 눈엣 가시였겠죠. 2008년 드디어 남아공 정부는 해적을 상대하기 위해 해상 기동전대 MRS를 창립했습니다. 이 부대는 한포 사격도 사격이지만 실제로 해적선에 올라 전투도 불사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1980년대 앙골라와 서남 아프리카에서 흑인 게릴라들을 상대했던 남아공 해병대 출신의 장교들이 MRS의 노하우를 전수한다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부대죠. 해적을 소탕하는 부대라니 진심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 시달리던 위기의 상황, 비상한 전술만으로 승리를 이끈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1939년 영토를 넘보는 소련의 짜증 지대로 난 핀란드. 군사대항을 하긴 해야 하는데 핀란드 군인들은 무기 사용조차 해본 적 없는 평화로운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똑소리 나는 핀란드는 본인들의 영토에 최적화된 스키 부대로 이 최악의 위기를 탈출했다는 거. 이 부대는 하얀 설상복을 갖춰 입어 눈 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스키를 타고 잽싸게 이동하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소련군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네요. 게다가 이들은 사격에도 도 같았습니다. 이 겨울전쟁 기간 동안 542명을 사살한 시모 하이하는 아직도 전설의 저격수로 기억되고 있죠. 비주얼만 보면 동계올림픽 돋는데 진짜 가성비 값 맞춤형 군대네요. 당장은 전쟁보다 범죄의 위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 어마무시한 강력 범죄를 상대하는 정예부대가 있다고 하네요. 마피아 대부들의 고향 하면 이탈리아죠. 실제로 이탈리아에는 요 무서운 큰 형님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담당하는 부대 GIS가 있습니다. 국가헌병대의 카라비니에리 아래에 있는 GIS는 총 인원이 150명 정도로 구성된 부대인데요. 카라비니에리 소속 군인 중 면접과 약 1년의 교육 과정을 모두 통과한 사람만이 선발의 기회를 얻는 레알 엘리트 최정예 부대죠. 실제로 마피아를 잡아들이는 데 투입되어 상당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양아치 마피아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서인은 2차 대전을 뒤흔든 영국의 부대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전혀 없다는데 어떤 부대인지 감이 오시나요? 1940년 윈스턴 처칠 수상에 의해 창설된 부대 파라스. 공중 강습 부대인 그들은 낙하산 부대로 더 유명하죠.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공습을 감행했기 때문인데요. 2차 대전, 영국이 참여한 모든 전쟁에 투입될 정도로 활용도 높은 부대였습니다.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 부대는 2차 대전 중 상상 초월 신무기, 낙하산 견공부대, 패러독스를 만들기도 했죠. 견공들 역시 지뢰 탐지와 경계 임무를 수행한 어엿한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낙하하는 이 부대들을 보니까 정말 장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수부대 따윈 노관심이라 외치는 남자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최강 인지도를 탑재한 부대. 바로
미국 최고의 특수부대 네이비실 형님들이야. 미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특등급 부대라 불리는 네이비실은 쿠바 피그스만 침공작전 실패에 멘붕을 겪은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창설한 특수부대야. 미 해군에 소속된 특수부대지만 바다, 하늘, 땅을 조합한 이름답게 육해공을 누비며 무시무시한 작전들을 수행해내고 있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약하는 만능 부대 네이비실의 주특기 분야는 바로 직접 타격. 소규모로 적지에 투입돼 매복을 하다가 적에게 한 방을 날리고 잽싸게 빠져나오거나 적의 핵심 시설에 타격을 입히는 일이라는 거. 네이비실이 되기 위해선 어마무시하기로 소문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8주간의 기초훈련은 시작에 불과해. 24주간의 수중 파괴 훈련과 28주간의 적성 훈련을 포함해 폭파, 정찰, 전력 전술 훈련 등 보는 것만으로도 사나이 심장을 움찔거리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훈련을 통과한 자들만이 네이비실에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 지원자의 약 80%가 탈락할 정도라고 하니 이건 뭐 레알 헬게이트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요 네이비실 멤버 중 엑기스만을 골라 만들어진 부대가 있다는 거? 바로 네이비실의 5스타 팀으로 불리는 데브그루라는 부대야. 알만한 사람들만 알던 비밀 부대 데브그루가 세상에 짠 하고 밝혀지게 된 건 2011년 5월 알카에다의 수장이자 9.11 테러의 배후 조종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데 성공하면서부터라고. 약 5m 높이의 방호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빈라덴의 은신처를 급습. 미로처럼 복잡한 내부를 뚫고 들어간 데브그루는 격렬히 저항하는 빈라덴의 측근들과 총격전을 시작했지. 치열했던 40분간의 제거 작전 끝에 빈라덴은 데브그루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어. 미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한 이 작전의 성공으로 세계를 깜놀시킨 데브그루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초민감한 작전들을 수행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 그레나다 침공작전, 파나마 침공작전, 유고세르비아 전범 체포작전 등 듣기만 해도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작전에 투입, 특급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고. 알짜 중에 알짜들만 모인다는 데브그루는 훈련한 대로 싸우고 싸우는 대로 훈련한다는 모토답게 실전 못지않은 혹독한 훈련으로도 유명해. 뭐 한때 데브그루 요원들의 사격술에 사용하는 실탄량이 미 해병대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실탄량과 맞먹을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니 형님들의 훈련 강도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대충 감이 오지. 으리으리한 훈련 N 활약으로 상남자들의 로망을 직접 실현하고 있는 네이비실 형님들. 대한민국 예비군으로서 입대 제의는 노를 외치겠지만 입덕 제의에는 쿨하게 예스를 외치고 싶어지는데. (1994년 12월 24일)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을 태운 채 공중 납치당한 에어프랑스 항공기. 당시 알제리 이슬람의 반대파 세력이 프랑스가 알제리 정부를 원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인 건데, 자칫하면 납치범들이 승객과 함께 파리 상공에서 자폭할지도 모를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투입된 자들이 있으니 바로 프랑스의 대테러 부대 지젠네야. 그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만에 현장에 급습해 테러범 전원을 사살하고 사망자 없이 인질을 구출하는 수준급 실력을 보이며 대테러 부대계에 떠오르는 샛별이 됐지. 그런가 하면 지젠노와 쌍벽을 이루는 스페츠나츠는 또 어떻고, 러시아의 모든 특수부대를 통틀어 스페츠나츠라 불리는 이 대규모 부대는 1950년경 비밀리에 창설된 이후
1990년 중반에 그 존재가 지구촌에 드러나기까지 조용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 특히 여러 나라의 전통 무술을 짬뽕에 만들어낸 맨손 격투를 연마한 그들은 달리는 차에도 몸을 냅다 던질 만큼 초쌀벌한 스킬을 뽐낸다지. 재밌는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 실전에 강하기로 소문난 지젠느와 스페츠나치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건데, 바로 대원들의 취향을 존중하는 쿨한 마인드를 장착했다는 거야. 요게 무슨 말인고 하니, 스페츠나치의 경우엔 러시아의 주력 소총인 AK-47과 RPG-7은 기본이고, 자신의 손놀림에 딱 맞는 다양한 무기를 초이스할 수 있대. 칼날과 탄환을 바꿔 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나이프 총은 물론, 심지어 그들을 위해 특수 제작된 야전삽까지 사용 가능하니, 이거 어쩐지 피 튀기는 작전보다 무기 구경하는 재미가 더 쏠쏠해질 지경인데. 반면 지젠느는 대원들의 똥꼬집 취향을 존중해주기로 유명해. 오랜 시간 동안 자국 M사의 제품인 MR73 리볼버 제식 권총만 고집해온 그들은 수천 건이 넘는 작전에 투입될 때마다 늘 리볼버와 함께했지. 교전 시 명중률이 높고 오발 가능성이 적기로 유명한 요 녀석은 근접 전투에 능한 지젠느의 무기로 제격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몸체로 인해 사거리가 100m도 안 된다는 치명적 단점도 있어. 하지만 우리의 리볼버 덕후 지젠느 형님들은 무수한 훈련을 거듭하며 백발백중 사격 실력으로 리볼버의 단점 따윈 노 프로블럼을 외쳤다는 말씀? 물론 최근에는 신식 무기들이 대량으로 보급되며 리볼버 시대가 저물긴 했지만, 여전히 가슴팍 안에 리볼버를 넣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대원들이 있다고 하니, 지젠느가 기록한 99%의 작전 성공률은 아마도 요 사내들의 뚝심이 한몫한 것 같은데. 각 분야에서 넘사벽급 의용을 뿜어내며 영화 같은 작전을 성공시키는 특수부대들의 활약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1위는요, 현대특수부대의 원조라는 쌈박 닉네임을 탑재한 부대입니다. 어떤 부대인지 벌써 감이 오시나요? 1분 후에 확인하시죠. 각 분야에서 넘사벽급 의용을 뿜어내며 영화 같은 작전을 성공시키는 특수부대들의 활약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1위는요, 현대특수부대의 원조라는 쌈박 닉네임을 탑재한 부대입니다. 어떤 부대인지 벌써 감이 오시나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껏 알고 있던 군사훈련은 잊어라. 여기 영국판 진짜 사나이들이 모여 레알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니, 이건 뭐 달밤의 체조도 아니고 밤이면 밤마다 자다 말고 뛰쳐나와 요래요래 땀으로 샤워를 하는 건 기본이요. 발 한 번 잘못 디뎠다간 곧장 헬게이트로 입성 가능한 절벽 오르기에 보기만 해도 냄새나는 구정물 건너기까지,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까지 테스트하는 후덜덜한 이곳의 정체는 다름 아닌 세계 특수부대의 최고봉 SAS라는 말씀. 악명 높은 SAS 부대는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남다른데, 1941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전투기 공격에 시달리던 영국 육군의 데이비드 스털링 대위. 그런 그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니, 공중전으로 맞서지 못한다면 차라리 적의 항공기를 부수자라는 거였어. 데이비드 대위는 곧바로 최정예 멤버로 구성된 SAS 부대를 만들었고, 그 결과는 대성공. 사막을 넘나들며 적의 비행장을 습격한 SAS 대원들은 항공기 250대와 차량 수백 대를 폭파시키며 독일군 참패 주역으로 급부상하게 된다고. 이후 특수부대의 특자도 모르던 다른 나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특수부대를 창설해내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넘사벽으로 존재하는 SAS. 그들이 세계 1인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혹독 앤드 끔찍한 생존 훈련을 통한 약육강식 법칙을 고수하기 때문이래. 먼저 SAS 대원이 되기 위해 모인 지원자들은 웨일즈에 위치한 악명 높은 산악지대 브레콘 비콘스에 떨궈지는데, 이곳에서 그들은 밀리터리 훈련하면 빠질 수 없는 공포의 행군을 무려 2주나 실시한다는 거 아니겠어.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군장의 무게와 거리가 늘어나기까지 하니 라스트 행군인 롱드래그에서는 자그만치 30kg의 군장을 메고 60km가 넘는 수십 개의 능선과 험지를 건너게 되는 지원자들. 걷고 또 걷다가 잠시 쉬는 틈을 타 발을 주물러 보기도 하지만 예비군 형제들은 말 안 해도 알지. 이미 내 발은 내 발이 아닌 요 느낌. 더 깜놀할 만한 사실은 이때 물조차 배급되지 않는다는 거? 거기다 일반 등산로가 아닌 정해진 지점을 지도 하나만 달랑 든 채 시간 내에 통과해야 하니 이 과정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컴백홈하게 된다고.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은 다음 2차 테스트를 향해 고고싱하는데, 오 마이 갓, 여기 혹시 정글인 거니? 귀요미 거미와 독사가 이곳저곳에서 갑툭튀 하는 건 물론이고 가끔은 진드기에 물려 자동 수혈을 경험하게 되는 요 정글에서 6일도 아닌 6주를 버텨야 하는 2차 관문. 알아서 식량 구하기부터 셀프 집 짓기까지 그냥 버텨 막 버텨를 시전하는 이들은 병만 형님도 울고 갈 정도로 생존 고수로 거듭난다지. 오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레 식사를 하고 맨손으로 꿀을 따기도 하는 베어 그릴스 형님도 요 SAS 출신이라고 하니 생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과거 정글 훈련 덕분이라나 뭐라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악바리 정신으로 정글 훈련을 버틴 상남자들은 이후 몇 가지 테스트를 더 거친 후에야 비로소 SAS 대원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버트! 자대 배치를 받는 뒤에도 1년간 자질이 부족한 자들은 가차없이 방출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다는 말씀. 건강한 몸 하나만 있으면 어떤 무기도 두렵지 않다는 진정한 인간 병기 SAS. 이미 한 번 지옥을 맛본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도 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고 하니 이래서 다들 SAS 하는 건가 봐.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 질 것 같았던 전쟁도 승리로 이끈 최고의 지휘관들이 있었으니 상상 초월,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무장한 명장들의 활약성. 지금부터 주목하시라. 명불허전 최고의 지휘관 심리.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이웨이 갑 명불허전 최고의 지휘관. 아, 이거 많은 남자분들이 열광하는 밀리터리 관련된 주제네요. 전투, 전쟁 이런 얘기가 나오면 떠오르는 것이 또 우리 백의의 천사대. 또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또. 아, 저는 오늘 소녀시대라고 생각하고 약간 제복 느낌이 있어요. 소녀시대라 생각하고. 허유리 씨도 사실 이제 많은 남성들을 또 지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요? 조련도 하시고. 아니, 왜 이렇게 참. 아, 이분이 말씀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좀 약간 음란하게 들리죠? 여기 있어요. 약간 있어요. 아니, 근데 지휘관이 주제예요. 아, 네네. 오늘. 근데 맞다. 지휘관에서 갑자기 스타킹으로 가더니 잘못 갔어요. 제복에서 예 이건 안 난리가 돼. 났습니다. 이 자, 지휘관 하면은 일단 흥분을 해서는 안 돼요. 냉철해야 돼요. 아, 그리고 칼 같아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딱 맞는 게 제복이 아닌가. 각이 딱딱 나오니까. 그래서 제복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나 생각해요. 근데 우리 원사님들은 왜 이렇게 칼같이 안 입으실까요? 군사님들 지휘관이 지휘관이 아니잖아요. 조원자, 원로 뭐 이런. 군대 비하 아닙니까? 아니요, 원사분들은 그만큼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라서요. 정말 나이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요? 네. 이미지를 4명 중에 가장 이제 따져보자면
우리 허준 씨가 제가 좀 원사 원사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 본인은요? 저는 한 중년 갈게요. 중년. 아니 정말 크게 얘기할게요. 병장 마로고. 네. 자. 마이웨이가 명불허전 최고의 지휘관들 지금부터 사이드 카드 12장 공개할게요. 와,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 지휘관들은 이름도 길어요. 네. 야, 정말 어려운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우선은 이게 저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에르빈 롬멜 장군에 대해 얘기 좀 해볼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진짜 사막의 뭐 여우. 1차 대전에도 참여를 하셨었고 그리고 굉장히 지휘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2차 대전 때도 중용을 이제 했는데 히틀러가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간 거예요. 독일군이 이제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갔을 때 영국 군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열세였고 롬멜이 도착하자마자 히틀러가 명령을 내립니다. 야, 방어만 잘해. 괜히 개기지 말고 방어만 잘해. 라고 했는데 롬멜이 도착하자마자 공격. 어우. 네, 도착하자마자 공격을 해서 영국군을 아니, 쑥대밭을 만들어 근데 놓습니다. 압도적인 열세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열세였길래? 80대 정도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영국 군대가 한 300대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네.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유일한 것은 스피드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네, 스피드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 거기에 이 틀을 만들어가지고 천막을 덮어씌우고 전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뒤에서는 자동차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요. 그러면 흙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영국군이 봤을 때, 야, 저쪽에 군대 많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귀신과 같은 용맹수를 발휘를 하면서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얻게 됐었죠. 사실 히틀러는 그 아프리카 전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탈리아군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군이 그 당시 거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나라 군대였던 거예요. 완전 못했어요. 너무 못하니까 명장 한 명 내보내고 적당히 이제 방어만 해주는 선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마자 막 휘몰아치는 거죠. 다 때려부셨죠. 그런데 단 한 번. 이거 히틀러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우리 퇴각해야겠어 라고 하는데 히틀러가 야 그거 끝까지 싸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동안 너무 잘 싸웠기 네. 때문에 또 그런 할 수 게 아니었을까. 있잖아. 예. 그러니까 롬멜이 이틀 동안 고민을 합니다.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건 아닌데. 아닌데. 그래서 이틀 후에 퇴각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서 독일군의 보병을 싹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사실은 2차 대전이 히틀러의 이 판단 미스로 패착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전차가 갈 수 있는 속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 지역까지 도달하는데 최고 속도로 갈 때 며칠이 걸린다가 있는데 그보다 빨리 도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미스테리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그렇게 진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송을 해야 되는 거리가 길어지고 보급을 못 하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본국에다가 보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급이 안 됐죠. 독사를 당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약을 받아서. 그래요? 자살 명령을 받죠. 네.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영화로 흔히 알고 있는 발키리. 작전명 발키리. 작전명 발키리의 주 그 멤버였던 한 명이 사실 롬멜 장군의 휘하했던 아프리카 선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네. 당시에 독일군에게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영국군한테도 인기가 많았어요. 이 사람은 명장이다. 그리고 좋은 장군이다. 적이어서 그렇지. 이게 인기가 많았는데 히틀러 입장에서는 그 명장이 나를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게 독일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은 이미지를 깎아먹는 거예요.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딜을 한 거죠. 네가 그냥 자살을 하고 끝내면 국장도 치러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가족들도 평안히 살게 내가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할래? 아니면 그냥 불명예스럽게 총살당할래? 했을 때 선택을 한 거죠. 하여튼 장군의 인기가 커지게 되면 결국 이제 그 군사력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왕은 늘 그런 걸 경계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 롬멜의 했던 말 중에 유명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모험을 하되 도박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하기 어려운 전투건 어떤 것이건 뭐 이렇게 기획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네. 도박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승산 없는 게임은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근데 들어서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성준 씨가 서유리 씨에게 대시라는 건 이건 모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서유리 씨가 저에게 대시라는 건 이건 도박입니다.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받을 일도 없을 뿐더러. 저 괜찮은 형수님 계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가족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애기도 보고 있는데. 있는데. 아니 오늘따라 유독 심하시네요. 형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욕은 통편집을 할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얼마든지 뭐 비유가 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네. 적이든 그러니까 악원이든 굉장히 평이 좋으니까 좀 의외예요. 보통은 이렇게 좀 약간 상반된 그렇죠. 평이 나오기가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뽑으려고 했죠. 무슨 카드로? 네, 왜 안 뽑았어요? 나치죠. 어찌됐든 나치였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롬멜 장군에 대해서 영국이 굉장히 극찬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일종의 프로파간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지잖아요, 자기네가. 저 사람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갔어. 그러니까 지는 거야. 저 사람 정말 뛰어난 장군이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좀 시키는 것도 있어서 요즘은 약간 좀 롬멜 장군이 거의 신화적인 존재였다가 그게 좀 과평가된 게 아니냐. 실제보다는. 네네. 그런 식의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 롬멜 장군 나오면은 또 몽고메리 장군 항상 같이 나오죠. 빠질 수 없는 그죠. 몽고메리. 실과 바늘 같은 그런 존재. 몽고메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내복이요? YC. 그분 네. 내복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아, 진짜요? 80년대. 안 입었어요? 네, 지금. 몽고메리, 보온메리, 에어메리 안 입었어요? 에어메린 들어본 적 있어요. 에어메리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우층이 그 사이에 있어서. 예. 네. 따스한 시멜이 아닙니까? 모시메리는 여름에 입어야죠. 모시메리는 여름에 입어야죠. 모시메리도 있어요, 실제로. 다 있어요. 몽고메리가 바로 이제 롬멜 장군 잡은 사람 아닙니까? 물론 롬멜 장군의 전략도 굉장히 훌륭하게 많았습니다만 몽고메리 장군의 전략은 이른바 성동격서 작전. 날카로운 창끝을 살짝 피하면서 뒤돌아치기 전법으로 이 롬멜 장군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겼다고는 하지만 몽고메리 장군이 잃어버린 전차가 훨씬 더 많고요. 거의 영국군은 북아프리카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정말로 거적대기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되는. 그래서 이긴 것도 이긴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예요. 자, 역사적으로 유명한 두 장군, 정말 이 두 장군의 승패에 따라서 역사가 바뀔 수 그럼요. 있었을 그런 두 분이네요. 자, 이어서 가장 이름이 긴 분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발음도 어려워요. 바실리 이바노비치 추이코프. 네. 이분은 러시아 분인가요? 이름을 소련 들어보면 장군이었어요. 소련. 네. 제가 이제 사실 바실리 추이코프를 뽑을까 생각을 했었던 게 전술의 천재였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소련이 그 부족한 물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다들 아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있잖아요.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길 수 있게 했었던 그 장군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요, 게임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화면이 이제 소련의 시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붕괴된 건물들과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이 전투. 추이코프가 전술의 천재라고요? 제가 봤을 땐 인의 전술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련이 잃어버린 그 청년들의 숫자는요,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급이 좀 딸렸어요. 포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독일군은 그 포를 갖고 와서 포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안 들키게 최대한 독일군 있는데 근처까지 갑니다. 숨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일어서 가까운 데서 근접 사격을 하고 또 다시 숨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포격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쏘면 독일군 진지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건물 내부에서 또 일종의 게릴라전 같이 펼치면서 독일군이 그 많은 포가 있었지만 포를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전을 썼었죠.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이제 뭐 아무래도 가까이서 쏘다 보니까 많이 날 수밖에 없었고,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저는 훌륭한 장군이 아니라는 건 부하를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훌륭한 장군이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이 물론 이제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아주 소중한 생명들이 많이 좀 사라진다는 부정적인 게 굉장히 크지만 전쟁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학이라든지 과학 발달이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페니실린 같은 거 혹은 뭐 성형수술은 2차 대전 때 그 기술이 완전히 거의 다 마스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 같은 것도 네네. 전쟁에서 빨리 이거 피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를요? 순간 접착제 원래는 그 의료용이었어요. 네. 네, 의료용이었는데 그만큼 전쟁이 가져온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이것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전쟁이 없어도 그 돈을 퍼부으면 개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당위가 없는 거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국가 총력전이 됐기 때문에 돈을 거기다 퍼부는 건데 전쟁 절대 없어야겠죠. 그 여지껏 전쟁에 들어간 돈을 합하면 화성도 점령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이드 카드 만나볼까요? 컬러 사진이 별로 없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많죠? 훈장들이라고. 왜 이렇게 많아요? 전쟁 영웅. 어마어마하네요. 예. 커티스 르메이가 이제 폭격 많이 합니다. 폭격 마니아요? 네, 폭격을 엄청나게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르메이가 그 미국
공군 사령관이고 고도의 폭격 전술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1945년이죠. 그때 일본 본토에 대한 그 폭격을 가했을 때 B-29 편대를 지휘했는데 공격에 앞서 이런 말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일본을 다시 신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신석기 타령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싸그리 없애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가지고 2,400톤의 소위탄을 투하를 했는데 뭐 하루 동안 10만 명 이상이 그래서 일본 그때 도쿄에 일루메이 장군이 이제 폭격을 막 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만큼 폭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손실률, 그러니까 전투기가 한번 출격했다가 떨어지는 확률이 4% 정도 됐거든요. 조종사들이 잘 생각해보면 25번 나가면 한 번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가다 돌아온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 르메이 장군이 그 조종사들한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총알은 앞에서만 날아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맨 뒤에 그 전투기를 몰고 직접 조종사들 뒤로 가요. 총알이 니네 앞에서만 오는 것 같지? 너 유턴하면 바로 총알이야. 내가 쏠 거야 이러면서 독일을 완전 또 쑥대봐서. 아니 약간 좀 그게 성격 좀 이상해. 뭐죠? 약간 본인이 자기가 또라이라고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우리는 하루 만에 도쿄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하루 만에 최소 10만 명을 죽였다. 무고한 시민은 없다. 결국 우리가 그래서 이긴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그냥 상대 나라 사람이면 적군이다. 일본 대공습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 하락세를 걷고 이제 결국 항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또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인물이긴 굉장히 큰 한데요. 영향을 준 예. 인물이긴 맞아요. 근데 겁나 웃긴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안 웃기면 어떡해요? 진짜 웃겨요. 이 사람이요? 이제는 누가 웃긴다 그러면 걱정부터 들어요. 르메이가, 진짜 웃길까? 진짜야. 르메이가요. 나중에 네. 일본 자위군에 가서 공군 전략 그 전투를 가르쳐요. 맞아.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이 사람한테 훈장을 줘요. 자기네 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폭탄을 쏟아붓고 핵을 2방이나 떨어뜨린 장군한테 일본에서 훈장을 줘요. 일본 도와줬다. 이제 그 이후에 와서 일단 자위대에 어떤 창설을 하고 있는 걸 도와줬기 때문에 전쟁은 참 무섭습니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이게 좀 웃겼죠? 웃기다기보단 정말 좀 너트럴 웃음 나잖아요. 이런 웃음? 이런 웃음? 예,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오토 크레치모가 이제 서부 전선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잠수함 함장이었어요. 그 유명한 해군. 유보트. 유보트 함장이었는데 유보트의 이름이 왜 유보트인지 아시죠? 운테르스이 보트. 이젠 반응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같아요, 마치. 약간 느낌이 드드드드드. 운테르스이 보트. 네, 언더시 보트. 네. 그게 잠수함이죠. 네. 잠수정. 그게 그 잠수함. 말이었습니까? 네, 네, 언더시 보트. 아니 본인이 하신 게 그거였어요? 독일어로 하신 거죠. 운테르스이 보트. 이거 정확한 그 아니, 정말 미넨 발음이에요, 이게. 운테르스이 네네. 보트. 운테르스이 네네. 보트. 또 제작진 불 좀 켜봐 여기. 그래서 웃어. 그래서 유보트가 네. 1, 어떻게 2차전 때 사실 독일 해군 자체가 다른 데보다 되게 많이 약했어요. 근데 이제 영국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해군 자체가. 그럼요. 신생 해군을 만들어갖고 영국과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다는 생각이었어요.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영국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통상 파괴를 하기 시작해요. 즉 영국으로 오는 통상을 하러 오는 배들 있잖아요. 그 배들을 파괴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일반인 그렇죠. 민간인 상선들을 그렇죠. 상선들을 네. 그냥 파괴시키기 시작해요. 그걸 위해서 특화된 게 바로 유보트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오토 크레치모가 뭘 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잠수함 함장들은 배가 가고 있으면 그 진로를 예상해서 몇 발을 쏘게 돼요. 그러니까 피하지 못하게 2발, 3발 정도 이렇게 쫙 쏩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 크레치모는 과감하게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잠수해서 거의 근처까지 가요. 그다음에 얼굴만 쏙 내밀고 쏙 쏘고 다시 숨어서 이제 도망을 가는 이런 식의 과감한 전술들을 약간 시작했고 게릴라 같은 전술을 그렇죠. 썼네요. 가까이까지 가는 거죠. 2차 대전 때 2년 동안 5,000척을
침몰을 시킵니다. 5천 척이요? 네. 그런데 근데 이제 괜히 그렇게 했다가 근데 결국은 미국 참전을 유도시켰죠. 그러니까요. 이제 바보짓을 한 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배를 침몰을 시킨 걸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이 빡쳐가지고 그 전까지 도치 로봇. 이거 입력이 안 된 단어잖아요. 이거 배웠어. 인공지능 AI가 배웠어 지금.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근데 미국이 네. 재미있는 거는 미국이 자신들이 최강자인 줄 몰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는 이류 국가구나, 그냥 생산량은 많은 수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고 물량을 찍어내는 걸 보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놀란 거야. 뭐 저런 나라가 있지? 그 미국 스스로도 우리가 이 정도의 전력이 있네 하고 놀랐어요. 이게 보면 복싱도 보면 우연치 않게 툭 쳤는데 툭 쓰러지니까 내가 세네?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유보트는 당시에 독일의 영웅이기도 했어요. 유보트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웅 이렇게 해서 그 젊은이들이 그 승무원에 이제 좀 이렇게 입대를 하도록 장려를 하게 이렇게 됐죠. 뭐 먹다가 포크 소리 띵 장문 나면 또 오래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포크 소리 하나로 그렇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실제로 영화들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네. 기침하다가 뭐 실제로 영화에 이렇게 나와요? 가만히 있어요.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저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레이더에 띡 걸렸다 그러면 엔진 풀 전부 다 정지. 두두두두두. 그러면 엔진도 끄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먼저 소리를 내면 거기다 대고 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눈치 게임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1, 2, 3, 4. 이거 뭐야? 오래 산다니. 낚였네. 근데 왜 안 뽑았어요, 근데? 사실은 결국엔 유보트가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렸지만 미국을 참전하게 했잖아요. 독일이 진 거는 이제 미국 때문이죠. 자, 이렇게 사이드 카드들을 만나봤습니다. 과연 히든 카드에는 어떤 대단한 지휘관들이 있을지 잠시 후 대단한 지휘관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히든 카드의 오픈 순서는 9회 엠배지 주인공이죠. 자, 허준 씨, 네네. 첫 번째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을 호명해 주시죠. 첫 번째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 최성주 씨. 왜? 아니 이건 뭐예요? 이게 배지가 많다. 경계하는 거야. 배지가 이것이 많다. 벌써 경계하시는 거지. 네,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죠.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자, 히든 카드 오픈해 주시죠. 네. 이쪽으로 와. 아무리 그래도 그쪽으로는 안 갈 거예요. 내가 무슨 바이러스야, 왜 안 와? 평균이야? 제가 오픈할 히든 카드는 히든 카드 오픈. 오구엔 지압입니다. 네. 어디 분이세요, 혹시? 이 감이 안 오세요? 이 이름만 딱. 이름만 딱 들어서는 사실 뭐 마사지 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분을 그렇게 폄하하지.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름만 봐서는 지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게 베트남어로 읽으면 오응우엔 잡.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베트남 땅에서 몰아낸 20세기 최고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허준님이 지압 보시고 무슨 안마하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지압이 갑이에요. 갑. 갑옷할 때 갑. 우리나라 그 갑을 명장할 때 갑이다. 갑이다. 일단 근데 이분을 얘기하려면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뭐 그 구정 공세라고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설을 네, 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설 때는 명절이니까 대명절이니까. 음력 구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는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고 잠시 휴전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오케이가 된 거죠.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때 잠깐 쉬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날 전쟁을 안 하는 것처럼 그때 쉬기로 했는데 쉬지 않았죠. 낚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얍삽하네요. 들어보세요. 미국을 지압을 했네. 보면 지압이. 네. 이런 거 제가 봐봐, 내가. 아니 옐로 카드 없습니까? 그래서 1월 30일 새벽에 폭죽 소리와 함께 베트남 지역의 41개 지역에서 일제히 베트콩들이 시가전을 벌이기 시작해요. 이제 네, 일제히. 이 장면이 고스란히 미국의 생중계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정 공세를 펼침으로써 인해서 사실 북베트남이 이득을 본 건 없어요. 더 많이 사상자가 발생했죠. 결론적으로는 4만 5천 명, 8만 명 중에서 4만 5천 명, 50% 이상의 베트콩이 사살을 당해요. 죽었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게 왜가 중요한 건데 네. 여론전이라고 하죠. 네, 여론전으로서는 승리를 거뒀던 게 그 계기로 인해서 미국에서 반전 시위가 불을 지피게, 그러니까 반전 시위에 불을 지피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참혹한 건데 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서 그냥 예를 들면 그냥 글로 뭐 우리가 어느 전투에서 이겼다 혹은 뭐 졌다 뭐 사상자가 몇 명 났다 이거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베트남전의 그 유명한 사진 뭐 소녀의 사진 있죠. 이런 사진 한 장, 영상 하나가 미국 시민들이 본 이후에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왜 해야 우리는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 사건이 정권 교체로까지 그렇죠. 이어지게 되거든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네. 사실. 그 장군이 위대한 게 왜 위대하냐고요? 보그엔지압이 네. 결국에는 통일 베트남을 만드는 장본인이 됐던 거고 이제 제 생각에는 시대를 초월한 이제 명장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도 명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그 이후에도. 그런데 이제 이분은 80년대에서의 평가와 지금의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보다 저는 언제나 한결같은 아 이게 뭐 그런 명장을 뭔가 이렇게 좀 띄워주는 것 같다가 결국은 본인이 된 카드로 사실은 갑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오래된 사람이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사실은 좋은 얘기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리합시다. 전쟁이라는 결국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이고 알겠어요. 여기가 전쟁터야. 그 전, 예, 여기가 전쟁터야. 저 손들어. 저 손들어. 정치적인 목적. 이거 화나셨어요. 네, 손들어. 저 때문에. 나 엄마는 안 했어. 자, 알겠습니다. 자, 최정준 씨. 자, 뒤를 이어서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신남을 호명해 주시죠. 예. 전쟁하면 이런 말이 떠오르죠.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신남은 바로 허준 씨입니다. 행복하다. 네. 지켜보는 건 재밌네. 이걸 속된 말로 맞짱 뜬다. 내전이 벌어졌네요. 예. 잘못 골랐는데. 큰일인데 지금. 쌍이 재밌죠. 제가 먹은 히든카드는요. 히든 카드 오픈. 얀 지슈카입니다. 어? 이분이 체코 분이거든요. 네. 지슈카가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어렸을 적에 눈을 잃게 돼서 한쪽 눈을 잃게 돼서 이제 붙은 별명이 이름처럼 가서 얀 지슈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체코의 전쟁 영웅이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체코의 명장 얀 지슈카는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오. 단 한 번.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안 싸운 거 아니에요, 잘? 아니에요. 내전에서 시작돼서 국가 하나를 없애고 본인이 정부를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또 쳐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근데 이제 얀 지슈카는요. 약간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는데 워낙 이제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용병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떠도는 사람이었어요. 네. 얀 지슈카는요, 얀 후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얀 후스가 누구냐면, 우리들은 흔히 마틴 루터 하면 다들 기억을 합니다만, 얀 후스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들 기억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양에서는 유명하죠. 후스의 네. 화형을 통해서 이 종교전쟁이 촉발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무엇이었느냐? 너희들은 부패했다. 너희들의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그때 당시에는 면죄부라는 걸 사고 팔았었어요. 네. 강력하게 부정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주장했던 것이 얀 후스였고요. 우리 모두가 종교 안에서는 평등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이념입니까, 사실은. 좀 계급 사회에서 맞습니다. 굉장한. 그런데 화형을 처하니까 여기에 있던 그 농민들과 얀 지슈카가 나는 도저히 이런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때 대장을 맡은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농민들을 데리고 중세 봉건 사회의 귀족과 왕족과 싸웁니다. 농민들이 뭘로 싸웠겠습니까? 곡괭이?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곡괭이, 도리깨, 낫 이런 걸 들고 싸우게 해요. 진짜 농민군이. 농민군이에요. 네. 근데도 단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병력도 거의 손실을 입지 않아요. 보병과 기병과 포병 이 3군대를 활용하는 예, 근대적인 전략 전투를 개발을 합니다. 네. 거기에 가장 중심을 이루었던 게 뭐냐면 아니. 수레진이라는 거예요.
저 농민군이면 뭐 네. 곡괭이병, 낫병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말과 마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싣고 수레를 운반을 해야 되니까 그 수레에 철갑을 댑니다. 철판을 대요. 수레들을요. 네. 바퀴를 맞대고 동그랗게 방어진을 펼쳤다고 생각해봐요. 기병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안에서 총을 쏩니다. 그리고 나서 달려오는 병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석궁을 쏩니다. 이 방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그쵸. 대열이 흐트러졌다? 그럼 머스크 병들이 총을 쏘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도리깨와 낫으로 공격을 합니다. 야, 이거 이 세 가지 이 병법을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본인 이 아군에게는 아주 극미한 피해만 입히는 이분이 더 대단한 게 그 이후에 또 일어나요. 네. 이분이 전투 중에 나머지 한쪽 눈을 잃습니다. 아하. 그래서 끝났네. 앞이 안 보이는 상태가 돼요. 네.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전투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 얀지수카의 적들이 이렇게만 합니다. 얀지수카는 사람의 힘으로는 죽일 수 없다. 신만이 오직 신만이 그를 죽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얀지수카는 죽는 날까지도 전투를 했었는데 전염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는 지슈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병으로. 결국에는 그 신교 카톨릭 제도의 신교 다른 이름으로 구교인 사람들을 결국엔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살상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네. 그럼 사실 둘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전쟁에서 상대방을 살상하지 않는 전쟁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근데 결국엔 아까 얘기한 게 뭐 바른 이념을 가지고 사실 네. 바른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신의 이름으로 누굴 죽일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좋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결국에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뛰어난 지략가인 건 맞는데 사람 죽이기 좋아했던 거죠. 예리해. 사실은. 아니요.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쪽에 있는 그러니까 양그러니까 우리 쪽은 지도자를 우리 쪽인데. 죽였기 때문에 왜 우리의 올바른 사상을 탄압하느냐라고 반대 의견을 들었던 거예요.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이념을 가지고 자신의 이념을 실천시키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이라는 거는요. 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최성준 씨의 발표를 들으면서 좀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요. 왜냐하면 사람이 두고 봅시다. 네. 하실 때. 전 정말 그래요. 정확한 명분과 대명분과 정의가 정립되지 않으면 말이 길어집니다. 구구절절해져요. 꼭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오늘. 야이 지식하는요. 뭐 저는 누구를 그렇게 얘기하는 나 같아 지금 보니까. 잘 아시네요.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게 옛날 사람은 힘들어. 왜냐면 아니 옛날 사람 힘든 게 자 봐봐요. 나한테 하는 얘기는 내가 이게 아니라 난 사실 이 사람 오늘 그래서 뭐 처음 그렇게 들었는데 체크 아니, 관심도 그렇게 따지면 없는데 사실 뭐 정말 삐졌다 많이 삐졌어. 아니 체크도 관심이 없는데 알려줘 좀. 아니 뭐 되게 할 말이 아니 없잖아. 정말 너무 내가 오래전의 얘기라 옛날 사람 데리고 와서 미안해. 저는 네.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뭐 안 죽었다니까. 안 죽었겠죠. 네. 자, 최성준 씨와 허준 씨의 히든 카드가 오픈이 됐습니다. 칩으로 이제 판정을 매겨주시면 되는데요. 퍼스트 배틀 배팅.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5대 9의 결과로 허준 씨의 승리입니다. 15대 9요? 야, 이 네. 정도면 압도적이야. 나 봉기할 거야. 나 진짜 사람 모아서 자, 계속해서 이어서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을 호명해 주시죠. 다음 히든 카드를 오픈할 잡식남은요. 쉽게 갑시다. 이게 기껏해야 뭐 배지 하나 달고 계신 분 이독실 씨가 합니다. 네, 이덕실 씨. 네, 제가 선택한 히든 카드는 바로 히든 카드 오픈. 살라. 네. 그 영화로도 많이 나왔었었고요. 이제 십자군 전쟁 당시에 있었던 네, 살라딘은 이제 이슬람권에서의 거의 이제 절대적인 영웅 중에 네, 한 영웅이죠. 분이에요. 네. 전략적으로도 천재였고요. 실제로 이제 많이 분열되어 있었던 이슬람권을 아예 하나로 이제 통일할 수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분이 정말 명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덕이 있었어요. 되게 매너 있었어요. 네, 덕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기 오덕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서유리 씨? 그 살라딘이 오덕이었다.
덕질하셨다고요? 말덕. 네. 예루살렘을 점령을 네네네. 했잖아요. 네.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사실 그때 이제 기독교들이 십자군이 점령한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의 무슬림들을 이교도들을 탄압했구나. 죽였어요. 그랬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살라딘은 종교는 그러면 안 된다. 종교는 관용과 자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죽이지 않았어요. 몸값을 지불한 사람을 살려보내고 가난해서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럼 몸값을 안 받았으면 되지 않은데 그 당시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의 양상을 보면 그 아래 전공을 세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포로를 잡으면 이 사람들이 돼.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야 너 포로 잡았는데 그냥 걔 보내줘 하면 얘는 화가 날 수 있거든요. 내가 돈을 줄게. 보내줘. 그렇죠. 왜냐면 그때 하고. 당시에도 오일머니는 어마어마했거든. 그 왕족 정도 되고 말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 당시에 오이를 씁니까? 싸워서 이겼고 점령을 한 다음에 교황이 충격을 받고 사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해요? 네, 그럴 수 굉장히 있죠. 심각하신 아니 경우가 있었나? 성지인데 이렇게 뒤로 잡고. 제일 중요한 아니 그 장소인데.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1차, 2차 전쟁이 죽었는데. 벌어졌었어요. 다음 교황이 이제 3차 십자군을 촉발을 시킵니다. 아이고야. 소집을 해요. 이때 이제 유명한 혹시 사자왕 리처드라고 아세요? 리처는 뭐 사자왕은 유명하죠. 사실 이제 라이오나트라고 해갖고 사자 심왕이라고 해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왕이다. 사실 사자왕 리처드랑은 다 져요. 거의 대부분 집니다. 네. 계속 지는 와중에 상처를 입고 나니까 자기 의사를 보내서 상처 좀 치유하게 해주고 아니, 그 사자왕이 다쳤는데 살라딘이 네 감동해서 의사를 보내준다고요? 네. 실제로 서로를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 자체를 게임이라고 본다면 힘겨루기라고 본다면 네. 저 장군도 그리고 나도 서로 이제 인정하는 관계가 된 거죠. 사자왕 리처드의 체력을 못 이기고 네. 이제 말이 쓰러지고 죽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리처드의 말이? 네, 리처드의 말이. 네. 그 리처드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걸 약간. 좀 멀리서 보고서 쟤는 저렇게 싸우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 무슬림들이 쫙 갈라지면서 갑자기 한 신하가 말 두 마리 끌고 와. 그래서 팔라딘이 주는 거다. 그래서 다시 그걸 탄 다음에 다시 막 이렇게 썰어대기 시작해. 근데 그때 말을 보내는 살라딘의 마음은 이거 타고 돌아가세요. 강도에서. 나도 부활을 보는 면이 있는데 그만 가세요. 아니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거기 눈이 있었거든요. 눈이 엄청 비싸겠죠. 보온이 되는 데다가 저 높은 곳에 가서 눈을 퍼갖고 네네네. 오니까 엄청 귀한 건데 그 눈을 같이 이렇게 버무려 놓은 과일 같은 것도 한 번씩 주고 돌아가시라고 저기요. 좀 봐요 주변에. 그럼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멋진 말처럼 들리잖아요. 네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에서 내려와서 싸우고 있던 리처드 왕. 병사들은 다 썰려 나가고 있어요. 한 여자의 남편, 두 아이의 아빠가 리처드 왕에게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에서 내렸어. 이제 그나마 셋씩 죽어나가던 게 하나씩 죽어나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우리 왕이 말을 태워줘. 또 셋씩 죽어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 멋진 말이지만 병사들 입장에서는 좀 미친 거 아닌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봐요. 근데 저는 살라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만 이러면 안 되고 적도 그래야 돼, 당연히. 근데 명장은 명장을 알아보니까. 그렇죠. 단순히 전투를 좋아하고 단순히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었어요.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제 감성으로 가기로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 네. 허준 씨, 이덕실 씨 두 분 중에 두 번째 대결에서 승리하는 잡식남 과연 누구일까요? 네. 자,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노란색. 세컨 배틀 배팅. 네, 두 번째 대결의 승자가 나왔습니다. 단 한 표 차입니다. 야, 막상막하였네요. 이번 대결 승자분은 축하드립니다. 독실로봇. 네. 얼마만인지. 로봇가 감정을 배우더니 그 감정 점수에 점수를 좀 줬습니다. 감정 쉽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인간의 감정을 가져왔어. 아니, 이게 여러 세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열띤 토론하는 모습이 난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제 M16이 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정영진 씨 때문에 얼마나 이게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지 사실 이쪽만 지금 감이 왔어요.
아, 그 기운 때문에. 네, 여기 지금 파스 지금 여기 파스가 진짜 오늘 아마 이거 보시면 감이 다 풀릴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갑시다. 기대됩니다. 안 푸는 히든 카드입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자, 정영진 씨 히든 카드 네. 오픈해 주시죠. 히든 카드 오픈. 하이타이가 아닙니다. 바로 슈퍼타이도 아닌 수부타입니다. 저 얼굴 제가 담이 왔다니까요. 제가 담이 왔다고요. 하이타이가 뭐야? 네. 하이타이 몰라요? 세제? 아, 세제. 너는 누구랑 비교를 한 거지? 하이타이, 슈퍼타이. 자, 32개 나라를 넘어뜨리고 4대 문명권을 모두 갖던 남자. 원조비사라고 네. 원나라를 세웠잖아요. 징기스칸이 네. 이제 중국을 먹은 다음에. 그렇죠. 그 원조비사라고 그 역사서에 보면 징기스칸의 사준사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마리의 사시네. 준마와 네 마리의 개. 개, 명견. 근데 그 중에 이제 사구에 속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른팔 같은 오른팔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부하가 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옷이 바람을 막아주듯이 징기스칸이요. 그대에게 향하는 적군은 제가 다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 성과들은 지금 뭐 여러 개 얘기했잖아요. 32개 중에 하나, 32분의 1, 뭐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누볐으니까. 자, 32개국 예. 나왔죠? 65회전. 회전이라고 하면 나라 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정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총력전 한번 하자. 요거 이제 회전이라고 그러는데. 전면전. 그렇죠. 전면전. 65번의 이 회전, 그러니까 전면전이요. 전면전을 다 승리합니다. 65번이니까 다 승리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회전을 65번을 못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선봉에 서는 장군이 네. 얼마나 부하들이 볼 때는 멋있겠어요. 믿을 수 있고 자기가 먼저 달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수부타이였던 리더십이었던 거고 싸우는 상대가 있겠죠. 그 상대에게 가서 조금 싸우다가 후퇴를 합니다. 또 굉장히 빠르게 후진했겠죠. 그렇죠. 말을 타고 기병이기 있으니까요. 때문에. 이제 후진을 하는데 그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딱 쫓아오기 좋을 정도로 그 유인 전책을 써서 바로 거기에서 모두 몰살을 시키는. 그때 몽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높았어요. 네. 싸움을 잘했는데 기본적으로 성인 남자들이 말을 3마리 정도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한 마리를 타고 가다가 계속 달리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럼 그 두 번째 말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럼 얘네 이제 무거운 사람이 없으니까 또 빨리 달릴 수 있고 거기다 무슨 기술이 있냐면 활을 말 위에서 활을 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네. 바지도 사실 처음 입었었던 게 그쪽이라고 하죠. 말을 오르내리기가 편하게 네네네. 하니까. 근데 제일 약했던 게 뭐냐면 공성전을 한 적이 없었어요. 평야지대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성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중국을 점령을 한 다음에 원나라에 세우고 싹 다 죽여버리고 성을 다 파괴한 다음에 여기를 초원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럼 우리가 이제 풀을 키워가지고 이제 말을 하면 되잖아. 그거를 성을 무너뜨리고 풀을 키우고. 네, 그러려고. 신석기 시대를 만드셨네. 정말 말 그대로 그러려고 했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공성 기술을 배웠어요. 당시에 중국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는데 중국을 먹은 다음부터는 공성 기술을 익힌 완전체가 돼서 이제 유럽까지 확 쳐들어가게 되죠. 이거 혹시 도시칠 겁니까? 근데 사실 징기스칸의 그 작전은 저 수부타이의 작전이 아니라 몽골의 그냥 전형적인 네, 전략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부타이를 히든 카드로 내놨으니 네. 수부타이만의 전략이 뭐였냐? 수부타이가 네. 러시아 가고 나서 헝가리를 갑니다. 당시 헝가리는 지금의 헝가리와 완전히 달라요. 당시 동유럽 최강 국가입니다. 헝가리는. 그래서 헝가리도 수부타이 온다는 소식에 오라 그래. No problem. 이러고 이제 아니 헝가리 사람인데요? 헝가리죠. 네, 어쨌든 네. 예.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와보니까 이건 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헝가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도미노로 서유럽은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수부타이가 서유럽 바로 길목 앞에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징기스칸의 아들인 오고타이 칸이 사망을 합니다. 다음 황제를 이 사람을 포함해서 뽑아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수부타이도 돌아가서 빨리 다음 황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고타이가 한 2, 3년, 3, 4년만 더 살았어도 서유럽은 완전히 지금과 진짜?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네. 세계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 수부타이 한 사람 때문에 크게 바뀔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사실 도시의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러시아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몽골 사람은 살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한 거냐면 그냥 학살을 위해서 학살한 거예요. 저 뭐야 풀 심으려고. 그죠? 풀 심으려고 초원을 넓히려고 진짜 초토하네, 완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위대한 장수인 건 맞는데 덕장은 아닌 것 같아서. 32개 나라를 제압을 합니다. 4대 문명권을 모두 가지고. 저기요 도돌이표가 같은 느낌. 중세 유럽은 정말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를 어쩌면 이 수부타이가 네. 일깨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정영진 씨도 정말 꿋꿋합니다.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수부타이 정신이에요. 우리 그 정신을 받아야 됩니다.